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기도 전에 의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그거 진짜 완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네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도록 막는 대가로 건강보험사가 그 의사한테 막대한 돈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기존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한 가상진료 기업의 최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치열한 비즈니스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의료 서비스라고 하면 막 식당에 가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병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가고 의사한테 진료받고 정해진 밥값처럼 돈을 내고 나오죠. 하지만 가상진료나 원격 의료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식당이 아예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심지어 배가 고프기도 전에 우리가 뭘 먹어야 할지 알고리즘으로 예측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밥값 계산서를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거대한 기관이 처리하게 만들려고 지금 엄청난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 탐구할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유튜브 채널 스탁다이어리 1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그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컴콜 스크립트 말씀이시죠? 네네. 그 회사의 척 디비타 CEO와 IR 담당 마이클,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나눈 아주 팽팽한 질의응답을 분석해 볼 겁니다. 사실 실적 발표 콜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한 재무제표나 읊는 지루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대화 이면을 뜯어보면요. 미래의 여러분과 가족들이 어떻게 의사나 심리상담사를 만나고 또 그 막대한 비용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그 청사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대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군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쟁점은 이 회사가 겪고 있는 약간 묘한 성장통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로만이 질문했던 내용이죠. 네, 맞아요. 비즈니스가 안정화되고 한 자릿수 중반대 성장 경로를 걷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서 척 디비타 CEO가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현재 가상진료 매출의 50% 이상이 방문 기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구독 모델에서 방문 모델로의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회사 매출의 역풍, 그러니까 헤드윈드로 작용하고 있다고 딱 인정을 했어요. 바로 이 대목이요. 이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가상진료가 초기 실험 단계를 지나서 진짜 의료 시스템으로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경영진 판단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까 그 식당 비율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네, 해보시죠. 그러니까 한 달에 넷플릭스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구독제를 팔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죠. 그렇죠. 고객이 오든 안 오든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데 왜 굳이 방문 기반, 그러니까 고객이 음식 먹을 때만 돈 내는 VOD 방식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단기적인 매출 역풍까지 맞아가면서요. 겉보기에는 진짜 DGS 모델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매달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제 말이요. 완전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무제한 구독 모델에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자의 실제 의료 수요랑 회사가 제공하는 공급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파도 돈을 내니까 막 쓴다는 건가요? 맞아요. 당장 아프지 않은데도 월정액을 내니까 불필요하게 의료 자원을 남용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반대로 진짜 아픈 사람은요? 진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만약에 구독을 취소해버린다. 그러면 아예 시스템의 레이더망에서 그 환자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언제든 접속 가능한 편리한 모바일 앱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경영진의 계산은 아주 명확해요. 단기적으로 매출 역풍에 맞더라도 환자가 진짜 아파서 올 때 쌓이는 그 진성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가짜 트래픽이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모으겠다. 네, 환자의 실제 증상, 방문 빈도, 처방 이력 같은 진성 데이터야말로 장기적으로 AI 예측 역량을 고도화하는 핵심 임상 재료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다음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구독이라는 그 자동 결제 목줄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방문 기반으로 중심을 옮겼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수로 환자들이 계속 우리 플랫폼에 찾아오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냥 아프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캐나코드의 리처드 클로스가 바로 그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가입 추세나 교차 판매 전략이 어떻게 되냐고요. 맞아요. 크로스셀링이 중요해지니까요. CEO는 뭐라고 답변했나요?
체중관리 프로그램이나 여러 서비스를 묶은 번들 제품에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단순한 끼워 팔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핵심인가요? 지난 1년 동안 구축한 임상 모델을 바탕으로 인구 건강, 즉 특정 인구 집단 전체의 건강을 거시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인구 건강이요? 그게 정확히 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돈이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개별 환자가 감기 걸려서 오면 약 주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회사가 확보한 특정 집단,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임직원 전체의 건강 데이터를 AI로 쭉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누가 언제 아플지 미리 찾아낸다는 건가요? 맞아요. 당뇨 전 단계라거나 심혈관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리즘으로 찾아내서 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올바른 수준의 임상적 개입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경영진 논리에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기업의 최종 목표는 결국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성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아직 병원에 갈 정도로 크게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을 굳이 AI로 다 뒤져서 찾아낸 다음에 먼저 연락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러면 회사 인건비나 운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나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눈앞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만 딱 떼어놓고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솔직히 이건 의료적인 선의일 순 있어도 효율적인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CEO가 답변에서 의료 비용과 인적 비용의 유발 요소를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를 보셔야 해요. 그 이면의 경제학의 핵심이거든요. 어떤 경제학인가요? 만약 이 고위험군 환자를 당장 비용 든다고 그냥 방치했다고 쳐보죠. 1년 뒤에 그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아,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응급실이나 수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요. 그 한 번의 치명적인 이벤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초기에 체중관리 프로그램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수십, 수백 배가 넘어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호미로 박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대참사가 터지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움직여서 폭탄 뇌관을 제거한다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데이터랑 AI를 이용해서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는 것. 이게 결국 비용의 댐이 무너지는 걸 막고 ROI, 즉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병을 고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병 자체를 억제해서 시스템 전체의 비용을 아끼는 역발상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인구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좋아요. 만성질환 관리나 데이터 선점을 통한 비용 통제가 기업 단위, 즉 B2B 거래에서 강력한 무기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방향을 약간 틀어서 일반 소비자 영역을 볼까요? 네, B2C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이 자료를 보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회사의 유명한 심리상담 플랫폼 베터헬프에 대한 질문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분석가들이 현미정을 들이대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부분이죠. 시티의 다니엘 그로스라이트랑 캐나코드의 사라 제임스가 2020년 베터헬프의 에비타 마진 개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자료 보니까 1분기 에비타 마진이 약 11% 수준으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과거에는 이 마진이 10%대 후반까지 갔었으니까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그러니까요. 마진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CEO랑 마이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명합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광고 집행 수준, 즉 마케팅의 계절성을 이유로 들었어요. 광고 비용을 확 줄이는 연말 휴가 시즌인 4분기가 마진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구조라고 방어했죠. 근데 그건 좀 표면적인 핑계 같고 진짜 핵심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들이 진짜 설득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변화는 바로 보험 확장을 위한 상반기의 막대한 투자였습니다. 아, 이 지점이 제가 이 콜에서 제일 흥미롭게 본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식당 비유를 했었죠. 그걸 베터헬프에 딱 적용해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 어떻게 되나요? 예전 베터헬프는 손님들이 자기 신용카드로 직접 긁는, 그러니까 현금 박치기 손님만 받는 아주 트렌디한 식당이었던 거예요. 돈이 바로바로 통장에 꽂히는 아주 편한 방식이죠. 네, 근데 이제 그 편한 걸 버리고 손님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주는 구내 식당 식권, 즉
건강보험을 받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와, 그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아니 근데 식권으로 정산받으려면 서류도 복잡하고 보험사가 돈도 엄청 늦게 주고 심지어 상담 단가도 팍팍 후려치기 당할 텐데 굳이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그 복잡함이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보험 청구라는 건 진짜 악명 높을 정도로 복잡한 행정 과정이거든요. 환자가 카드로 긁으면 수수료 떼고 바로 들어오지만 보험은 코딩 맞는지 확인하고 보장범위 대조하고 거절당하면 또 수정해서 올려야 하고요.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막대한 행정 비용이랑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1분기 마진이 11%로 주저앉은 진짜 이유가 바로 이 험난한 보험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램프업하는 데 들어가는 마찰 비용 때문이었어요. 파이퍼 샌들러의 제시카 타산 분석가도 현금 결제 회원이 보험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네. 그 엄청난 행정적 고통이랑 마진 하락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그 길을 가는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바로 압도적인 볼륨, 즉 규모의 경제를 차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매달 30만 원씩 생돈 내라고 하면 올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당신이 이미 가입한 건강보험으로 무료나 적은 부담금만 내고 상담 받으세요 하는 순간 진입장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아하, CEO가 전환율이랑 세션 성장이 기대치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답한 것도 그 맥락이군요. 네, 초기 마진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거대한 보험 시스템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장기적인 유입 퍼널을 독점하겠다. 이런 회사의 거대한 베팅인 거죠. 와, 이제 퍼즐이 싹 맞춰지네요. 이 회사가 단기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방문 진료로 전환하고 진성 데이터 쌓고 AI로 위험군 관리하고 심리 상담까지 보험 시스템 우산 속으로 들이밀고 전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결국 이 모든 전략의 끝판왕이자 이들이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은 미국의 건강보험사들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적 콜 후반부의 분위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 트로이스트의 제일린 드레싱 분석가가 질문했던 2027년 제안 요청서, 즉 RFP 논의 과정 말이죠. 네, 보험사들이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포함할지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입찰 과정이죠. 여기서 척 디비타 CEO의 답변이 상당히 묘했어요. 상황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했죠. 믹스드백이라고 표현했죠. 아니 잠깐만요. 월스트리트의 날고기는 분석가들 앞에서 CEO가 상황이 혼재되어 있다고요? 사실상 방어적인 표현이죠. 솔직히 말해서 아직 보험사들이 시큰둥하다 혹은 협상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린다를 아주 예쁘게 포장한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들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거시적인 맥락을 파고들면 이게 단순히 회사 영업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보험사들 자체의 문제라는 건가요? 네, 지금 미국 건강보험사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벼랑 끝 상태거든요. 팬데믹 때 정부가 주던 막대한 보조금이 만료되고 있고 연방정책도 보험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 자기들 곳간이 비어가고 있으니까 극도로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반응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새로운 가상진료 서비스를 추가하는데 당연히 인색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CEO는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형 민간보험사들, 특히 그 블루플랜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인구 사례를 꺼내들잖아요. 네, 아주 전략적인 대화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죠. 보험사들 돈줄이 마르고 있는데 왜 가상진료 회사와의 대화에 매달리는 겁니까?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 위기 상황이 이 가상진료 기업한테는 완벽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보험사들은 가입자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미친 듯이 쥐어짜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 그때 이 회사의 24시간 365일 케어 솔루션에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콜센터, 화상통화가 아니에요. 환자를 다음 최선의 조치, 즉 넥스트 베스트 액션으로 안내해주는 아주 정밀한 라우팅 기능입니다. 환자를 올바른 길로 유도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줄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 밤에 갑자기 환자가 아프면 겁이 나니까 무조건 응급실로 달려가거나 아주 비싼 전문의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보험사 입장에선 등골이 빠지는 일이죠. 아, 그때 가상진료 시스템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굳이 응급실 가지 말고 이 약 먹고 내일 동네 병원 가세요 하고 방향을 틀어주는 거네요. 맞아요. 불필요한 전문의 의뢰나 응급실 방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게 보험사들한테는 막대한 비용 누수를 막아주는 동아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대화가 늘어나는 거고요. 와,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산업의 본질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우리 다 흔히 생각하던 스마트폰 앱 켜서 화면 속 의사한테 감기약 처방받는
그런 단순한 기술의 시대는 이미 끝난 거군요. 완전히 끝났죠. 인프라의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실적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가상진료 회사들이 어떻게 헬스케어에 거대한 물줄기를 틀어주려 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네, 달콤한 구독 모델 버리고 진성 데이터 쌓으면서 환자의 방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죠. 그리고 그 데이터로 누가 언제 아플지 예측해서 인구 건강을 통제하고요. 베터헬프 같은 플랫폼은 초기 수익률 하락을 견디면서 거대 건강보험 시스템에 파이프라인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치열한 처질 개선은 붕괴하는 의료 비용을 통제할 유일한 대안이 바로 우리다라는 걸 보험사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거대한 여정인 셈이죠. 맞습니다. 자, 이제 이번 집중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와 한 가지 묵직한 화두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에서 회사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환자를 다음 최선의 조치로 안내하고 불필요한 전문의 방문을 막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네, 비용 절감의 핵심이었죠. 아까 제가 의료 서비스를 식당에 비유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식당 문 열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메뉴판을 보고 비싸더라도 오늘 먹고 싶은 특성 요리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의사와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만약에 고도로 발달한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를 다 쥐고 오로지 건강보험사의 비용 절감과 경제적 효율성만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단 하나의 진료 경로만 추천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환자인 당신이 스스로 건강을 위해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하고 탐색할 개인의 권리와 알고리즘이 완벽한 비용 통제를 위해 제시하는 시스템의 효율성.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과연 누가 어디에 그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만날 다음 의사를 결정하고 메뉴판을 덮어버리는 시대. 여러분은 그 진료실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집중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